자, 수업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또 더위가 가면 시험이 오네요. 자, 일단 기상청의 예보가 맞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광복절 이후에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실내는 안 되지만. 자, 오늘 그 판례, 이게 정확히 이제 4개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되는 건데 뭐 이거 이후에 거가 시험에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봤었을 때도 그해 뭐 상반기에서 한 3월, 그것도 좀 빠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어쩌다 나올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상반기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되는데, 또 어떻게 우리 담당자가 딱 100페이지를 맞춰놨어요. 기가 막히게 맞춰놨는데, 자, 일단 뭐 내용들을 보시면 좀 기존과 달리 도중에 좀 사실관계 등을 좀 넣어놓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도 일부는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들은 좀 넣어놨는데, 요새 이제 우리가 판례 내용만 안 것보다도 사실관계를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관계도 부분 넣어놨으니까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도중에 비교 판례들도 좀 있습니다. 비교 판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죄형 법정주의부터 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뭐 죄형법정주의 자체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 실려 있는 것들이요, 성폭법이라든가 기타 아청법 이런 것들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꼭 죄형법정주의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해가지고 총 4회에 걸쳐서 할 거죠. 그래서 하면서 좀 뭐 필수적으로 좀 암기할 내용 같은 거 있다면 같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문제가 아니라 판례부터 보죠. 죄형법정주의, 성문법주의. 자, 성문법주의 뭐 4년 6개월 사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성문법하고 명확성 원칙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제 잘 만들어요. 근데 이 판례는 대단히 여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129조, 이게 뇌물죄죠. 뇌물죄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을 해놨다 이겁니다. 자,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게 이제 공사공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바로 기획재정부라고요. 그 양반이 공무원으로 의지해서 뇌물로 처벌할 임직원들을 정하는 게 국회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어떤 위임법의 한계, 즉 포괄임 반하는 건 아니라 그런 사례입니다. 잘 나오는 판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원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소급표 금지원칙은 우리가 이게 뭐죠?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서 실체법 영역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던가 기타 뭐 전자발찌라던가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죠. 그렇죠?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괜찮다고요. 물론 예전 판례 중에 가정폭력특별법상의 사회봉사 명령이 있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형벌로 봐가지고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예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례적인 거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보안처분은 형벌 불소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온 판례가 그 원칙 판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2010년 4월 15일 제정 공포된 성폭법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그러니까 아청법에서는 소급표를 부칙에서 제한을 해놨지만 성폭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자, 굵은 것이 딱 돼 있죠.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그래서 특례법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시행 당시 공개명령,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를 아마 제가 그 모의고사 볼 때도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틀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등 그런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어떤 규정이 안에서요? 형벌 규정이 안에서 소급해서 삭제가 되죠. 소급해서 소멸하죠. 그런데 이 판례는 보시죠. 통신비밀법 6조 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 부분에 대한 헌재 헌불이 나왔어요. 하지만 통비법상의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이 형벌 규정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그런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위 규정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 이전에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효에 불과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도로교통법 조문 안 읽겠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일명 삼진아웃 뭐 이런 거 하면서 면허 취소도 필요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건데 도로교통법 148조의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시키는 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음주 전과가 2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된 후에는 딱 한 번 적발됐는데 이거를 삼진아웃으로 처리를 하니 열을 받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건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입법 취지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했던 음주 전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형벌 불법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것들이 특히 이제 4번, 6번, 7번, 8번 이런 것들 이것들은요 원래대로 하면 보안 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급 적용 그냥 막 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른 법과의 해석 관계상 소급 적용을 금지시킨 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 시험은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길게 내는 게 특징이잖아. 그래가지고 각 부칙 얘기까지 같이 설명을 하면서 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4월 7일 개정된 성폭법,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고할 수 있다라고 정했는데 부칙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칙 동그라미 치십시오. 제1항은 공포 6개월이 경과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또 부칙 2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괄호칠까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칙 2조에서 개정 규정을 뭐라고요? 소급 적용을 배제시켜놨죠. 부칙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원으로서는 개정특례법이 시행된 2011년 10월 8일 이후에 딱 동그라미 이후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부칙에서 제한해놨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5번도 나왔는데 5번은 이제 갑자기 좀 동떨어진 거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억 좀 하여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우리가 헌법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인데 형소 내용이 약간 들어갑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뭔 선고를 해야 돼요? 무죄 선고를 해야 되죠. 무죄 선고. 왜? 대한민국에 이런 구성 요건이 없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재심, 형소에서 재심 이제 청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하고 재심 심판을 하게 될 때 재심 심판을 할 때도요. 언제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재심 심판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에 이 사람이 유죄 확정 받았을 때 그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시면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자, 원칙적으로 법률이 있다가 폐지가 됐어요. 위헌이나 이런 걸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법이 사라졌다고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형법 1조 2항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후 판결 확정 전에 뭐가 법률이 폐지가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죠?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면소 판결 사유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재심 판결 당시에 그 법이 폐지됐다면 당연히 이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되지만 이때도 뭐라는 거예요.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 그럼 뭐야? 당연히 이것도 무죄 나가야겠죠. 그런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됐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게요. 그거에 원래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무죄로 해달라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원래는 면소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재심 청구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법원에서 멍청하게 처음에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면소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재심 들어왔는데 형이 폐지됐네? 면소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뭐 해줬어야 돼요. 무죄 해줬어야 된다니까. 위헌 결정 받은 법률이라서. 그런데 면소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청구인이 어떻게 한 거죠? 나 무죄 해주시오 하고 다시 상고를 한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은 면소 사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서 재심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 면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청구하는 재심을 받아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좀 이해하시고 이제 형소는 여러분 꼭 시험 붙은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7번 봅니다. 아청법 고지명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칙 동그라미 치십시오. 부칙 동그라미 치시고 부칙 1조 하면서 한 줄 밑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놓고 또 부칙 4조 이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그렇게 돼 있죠. 시행 후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시행 후 최초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부칙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시행 후부터 범한 놈에게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굵은 것이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년 1월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 8번은 조금 체크를 해둡시다. 별표를 치시든지 해두시고요. 다른 시험에서 건방지게 냈어. 그래서 기억 좀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한 줄 밑에 성폭법 부칙 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대상이 되는가. 그 공무원 시험 쪽에서 나왔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판결유지 1번 내놓고 대상이 된다 해서 오답지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앞뒤 다 자르고 내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원래 원칙 규정이 뭐예요? 보완처분에 소급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판결유지 2번을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판결유지 1번 내놓으면 내놓고 욕 뒤지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낼 테니까 보시는데 따라와 봅시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08년 11월 17일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요 09년 5월 21일 확정됐어요. 09년 5월 21일 확정됐다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뭐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런 게 들어왔더니 검사가 이 확정된 이 친구한테도 요거를 청구를 한 거예요.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 자, 위 범죄는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는 07년 8월 3일 전부 개정되어 08년 2월 4일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때 행한 범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범했던 때는 아청법이 아니라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뭐 열람명령 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년 12월 18일 전부 개정되어 13년 6월 19일 시행된 성폭법 부칙 7조 그리고 또 그냥 넘어갈게요. 전부 개정돼서 13년 6월 19일 시행된 아청법 부칙 이런 것 등에 일단 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소급 적용을 하네 어쩌네 할지라도 얘가 대상 범죄 자체가 얘가 범했을 때는 아예 그런 법 자체도 존재하지도 않았었고요.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또 뒤에서 이제 부칙 등에서요. 여기에서도 사실상
이 법 시행 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그 부분 생각하세요. 위 범죄는 07년 8월 3일 전부 개정, 08년 2월 4일 시행된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고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가지고 새로 뭐 성폭법이나 아청법 등에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런 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요놈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까지 적용해버리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너무 심하다는 거. 대신에 좀 유의를 해야 될게요. 이 아청법이나 성폭법 시행된 다음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대상이 원래 되는 범죄였는데 뭐 법원에서 그냥 예르게 고지명령이나 공개명령이 같이 부과가 안 된 채 확정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뒤에 검사가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확정이 됐더라도 이 법 시행 중에 행했던 범죄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냥 이 고지명령이나 공개명령 이런 청구가 되지 아니하여서 그냥 같이 선고가 안 됐다 이거죠. 고지명령이나 공개명령이 선고가 안 된 채 확정됐더라도 검사가 청구를 하면 고지명령, 공개명령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부과시킬 수 있는데 다만 이 사안은 뭐라고요? 얘가 이 고지명령, 공개명령이 있는 아청법이나 성폭력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였던 그런 놈이라서 얘한테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것도 전원합체, 전원은 아니구나. 하여튼 되게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애초에 얘가 할 때는 아예 아청법, 성폭법이 없었어요.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었고 그 동네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소급 적용하면 너무한다 이거죠. 법적 안정성이 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건 어떻게 따지면 법률의 해석도 아니고 그냥 법원에서 나름 생각해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소급 적용을 막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 좀 해두십시오. 딴 것들은 부칙에서 다 막아놨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아니하다. 됐습니다. 체크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이건 헌법 얘기입니다. 개정 특가법 조항을 비롯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자 어쩌고저쩌고해서 이제 한 대 얻어 맞았는데 법이 개정이 되긴 됐어. 자 굵은 글씨로 계속 갑니다.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도 없고요.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들과 체계적 해석에서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뭐죠? 원래 위헌 결정은 구 특가법 조항에 내려졌지만 그 뒤에 개정된 신특가법 조항이 사실상 똑같대. 그럼 어떻게 돼요? 구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의 결정 효력은 신특가법에도 그대로 미친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헌법에서 배웠던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자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대요. 그럼 이 사건 위헌결정 주문에 개정특가법, 즉 신특가법 조항이 표시되지 않아도 효력 미친다. 헌법 문제인데 그냥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 원칙입니다. 예전 판례들. 자, 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라고 돼 있대요. 즉시 응할 의무. 이게 불명확합니까? 신청하면 바로 해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형사소송에도 즉시 이런 게 나와요. 구속영장 즉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즉시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집행 시 급속을 요하는 때는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자 급속을 요한다. 어떤 의미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절차 제대로 다 얘기하고 가면 증거물이 멸실, 은닉, 훼손될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이게 만약에 위헌이나 이런 게 받았으면 벌써 사라졌겠지. 형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공선법 동그라미 치십시오. 나중에 뒤쪽 가서 비교할 판례가 나올 겁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한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후보자 사퇴해 준 대신에 뭐 해주겠다, 부시장을 해주겠다, 부시장 아니지, 뭐 부교육감인데 뭐 이런 거 등등 해주겠다 이런 약속해서 처벌받았던 그분 기억날 겁니다. 자, 그때 어쨌든 이 내용 특별히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전 판인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선법상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준용해도 되는데 이게 포괄 준용한 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됐어요.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준용한다 이래놨는데, 자,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시도지사하고요 교육감 선거하는 그 구역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진 않는다. 이렇게 판시가 나왔던 겁니다. 뭐 가이드라인 정하나 마나지 시군이 똑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왜 이런 것까지 걸었나 몰라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2항 4호 뭐라고 돼 있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해놨거든. 잠깐 이런 거 위배하면 안 된다고 해놨는데, 명목 여하 불문, 금전 물질, 특정 정당 정치단체 지지 반대. 다 명확하지 않나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었다거나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위임 범위 벗어난 포괄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건데 그냥 간략히 일단 보시고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추해석 금지원칙. 유추해석 금지원칙 그나마 줄여놨죠. 근데 이걸 대부분 어디다 넣냐면 기타 법률 해석해가지고 뒤에 가면 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 죽겠습니다.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추해석뿐 아니라 이 유추해석 자체도 죄형법 정주에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얘기한 대로 뭐 성폭법, 아청법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특별형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지 마시고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전 판례군요.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뒀대요. 자,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 이게 혹시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소지한 걸로 볼 수 있겠냐 이거죠. 소지.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소지는 아니라고 봤어요. 바빠가지고 삭제 안 할 수도 있었잖아. 그죠? 이런 거까지 다 소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됐고, 그 다음에 2번 별표 치셔야죠. 이건 이제 각종 뭐 시험에서 우리 시험도 이미 나왔고 사시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 어쨌든 계속 기억합니다. 전화미체 판결입니다.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 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러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범하고 여전히 그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위 규정의 전단은 문헌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범해서 뭘로 갔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자, 근데 이 보호처분이 결론적으로 이게 뭐죠? 또 보안처분이에요. 보안처분. 이거는 뭐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유죄 확정 판결하면서 뭘 했겠어요? 여기는 형벌을 부과했겠지. 형벌. 그죠? 우리가 형벌하고 보완처분은 명백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형벌은 당연히 범죄 성립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즉 구성계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다 갖췄을 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내려지는 거죠. 하지만 보완처분은 그것보다 뭐죠? 장래 위험성 방지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성범죄를 범해서 보호 처분받은 전력은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전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 그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년법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인지를 판단할 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초등학생도 이해될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바텐더 형태의 영업장에서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배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는데 준수사항 위배 중에 뭘 위배했다는 거예요? 거긴 뭐라고 써 있어?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만에다가 만.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이걸로 했는데 주류만 판매했어요. 주로 술을 팔았어요. 주로 술을 팔았죠. 안주도 같이 팔았잖아. 그래서 이건 초딩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안주류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유죄석입니다. 조형법정지 위반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자, 양도라는 건 뭘까요? 양도, 처분권까지 이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는 너 가져 이런 거죠. 처분권까지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 가져가 아니잖아. 잠깐 갖고 있어줘. 그래서 이거는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포함시킬 수 없다. 그 다음 5번. 피고인 갑이요. 피고인 을 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 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피고인 갑이요. 피고인 을 회사 통해 이메일을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이제 뿌린 거죠. 뿌렸는데 뭐 어떤 특정한 약 이게 상당히 좀 좋다 뭐 이런 거. 또 우리 병원에서 참 이런 거 시술도 잘하는데 이렇다 이런 광고를 한 거예요. 이 의료 광고를 한 것 자체가 혹시 환자의 유인이냐 이거죠. 환자의 유인은 뭐죠? 그래서 고객님 그 1,000만 원이면 보통 1,000만 원인데 저희는 한 700만 원 해드릴 테니까 와서 얼굴 좀 고치고 가세요. 뭐 이런 정도는 돼야 유인이라고 봐야죠. 그죠? 단순히 우리 뭐 이런 약 좋고 이런 치료도 잘한다. 요 정도 가지고서를 유인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유인. 예. 뭔가 말을 하든 뭘 해가지고 뭐 꼬드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유인이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광고 등의 행위가 피고인 갑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을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그 사주에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광고한 것 자체를 유인이라던가 환자의 소개 알선 사주 그런 걸로 볼 수는 없다 그랬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의료 광고하는 게 일단 자기네 오라고 한 의미는 맞긴 맞죠. 하지만 그런 것 같다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 그리고 환자의 소개 알선 사주 이런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서 보시면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12조 2항에 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권, 물론 이제 천부적 기본권 이런 거는 당연히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헌법상 권리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증언 거부권 같은 거 물론 헌법 12조의 자기부재 금지 원칙 뭐 이런 것 쪽에서 유래는 하지만 형사 절차라고요.
거기에서 법으로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건 헌법상 권리 인정하지 않아. 법률상 권리로도 인정 안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위증죄 동네에서요. 기억이 날렸나 모르겠네. 나야지. 안 나면 안 돼요, 지금. 자, 어떤 상황입니까?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제도가 있죠. 그래서 법관은 당의 증인,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 사유가 있으면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고지를 해줘야 돼. 만약 고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돼 버리면 설사 위증을 하더라도 위증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예. 물론 예외적으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사례 하나 있죠. 누구? 전처 사례. 전처가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맘먹고 간 거예요. 위증하려고. 이랬을 때는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위증으로 처벌한 유일한 예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증언거부권 고지제도는 형사소송에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을 법관이 고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증언거부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뻥치는 바람에 위증으로 처벌됐어.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언거부권 고지제도 안 뒀다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법 160조 규정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 없습니다. 그럼 민소도 인정하게? 알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에도 없다. 요거를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 27번 판례 소. 그 다음 뒤에 이제 14번 판례 홍삼절편. 요 놈 두 개 알아두십시오. 근데 요 놈과 달리 새로운 놈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나중에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좀 비교돼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7번 판례부터 보도록 하죠.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에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 관해서 이 사람이 행위 당시에 원산지 표시 당시에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대요. 아무런 규정이 없었대.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뭐 한 2달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거기서 한 2달 키운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병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원산지 표시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왜? 명문 규정이 없었다고. 만약에 명문 규정에서 6개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육하였을 때만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런데 자기들 입맛대로 에이 그건 아니지. 2달 키워놓고 이거 원산지로 하는 건 아니지.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갖다 법의 잣대에 들이댈 수는 없다고요. 그것도 형벌을 부과하는 법령에.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됐죠? 듣고 계속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게임산업진흥, 이놈도 참 예전에 많이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환전에는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그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업주가 하는 거죠. 업주가. 근데 뒤에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용자. 같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결과물을 수령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손님이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거 유체사가 아니다. 둘 다 처벌받아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사실관계부터 볼까요? 박스에 있는 거. 피고인이 이전에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그러니까 의사예요.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됐었어요. 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구의료법은 뭐라고 돼 있냐? 17조 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굵은 글씨예요.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은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 자기 없을 때 간호사가 뭐 좀 물어보고 한 거야. 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그거는 처벌해야겠죠. 하지만 밑에 사실관계에서처럼 이미 1회 이상 병원 방문해서 진료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방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한 거죠? 전화통화로 이제 간략히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이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대. 그래서 똑같이 처방전 발급했다고. 이거를 스스로 진찰하지 않은 걸로 봐야 돼요? 아니죠. 이건 스스로 진찰한 걸로 봐야 됩니다. 문진도 진찰입니다. 됐고요. 다만 이제 이거랑 나중에 사기죄에서 비교할 거랑 조심해야 되는데, 자, 내원 와서 진찰한 것도 아닌데 전화로 한 거, 내원해서 진찰한 것처럼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 청구해서 받은 거, 이거는 사기가 맞아요. 그건 사기가 맞지만 요거랑 비교하세요. 이건 진찰했냐 안 했냐인데 문진도 진찰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굵은 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됐고, 그래서 무죄 선고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서 본 적이 있나? 어딘가에서 한 번은 본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보겠습니다. 간략히 볼게요.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 시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 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 적용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해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자, 이게 뭐 대규모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트를 운영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몇 모여가지고 이제 재밌게 하려는 이런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가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까지로 의뢰할 건 아니라는 거죠. 무인과 금융투자업, 이건 뭐냐 하면 상당히 어떤 큰 규모 있죠. 막 증권, 직접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증권시장에서 돈이 오가는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이트 조그맣게 가지고 돈 좀 넣으면 그 전자화폐 환전해서 넣고 빼고 뭐 이런 거 하는 요 정도 가지고서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11번은 별표를 쳐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약사법 판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약사가요 명의 대여받아 가지고 형식적인 약사나 꽂아놓고 자기가 실제 약국을 경영하다가 뭐요?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그 친구가 약사법을 위반합니다. 누가 처벌받죠? 형식적 명의 대여한 약사입니까? 실질적 경영자인 약사입니까? 실질적 경영자인 약사죠. 이런 판시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 놈은 독특하게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별표 좀 쳐두시고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해당하는 수행위 당시 상업등기 외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자, 괄호치세요.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 거기까지. 이런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느낌상 이거는 아주 센 전관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더라도 해당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뭐 뇌물 뭐 적용해서 처벌한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좀 그렇잖아. 그러면 누가 지를 갖다 대표로 하겠어? 등기 안 해놓고 다 실질적 경영자 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도 처벌해야 될 건데 힘 좋고 백 좋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유추해석이래요. 유추해석이라고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임원뿐 아니라 직원까지 검토했는데 밑에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 갑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을 수수할 당시입니다. 수수할 당시에다 동그라미시면 수수할 당시. A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 피고인 갑은 A회사의 화정지구 재건축조합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일 뿐 A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직원도 아니다. 이렇게 같이 빼줘버렸습니다.
뭐 이런 희한한 유령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실질적 경영자인데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래요. 희한하지요.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갑은 공수사실기 제와 같은 금전수수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임원이나 직원도 아니어서 결국 처벌할 수 없대요. 뇌물수수죄인 공무원을 의제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을 의제해가지고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런 판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라? 훌륭한 정관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판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조금 부딪힌 판례. 이렇게 하시고. 자, 12번으로 보겠습니다. 12번. 자,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자, 이제 차이점을 보세요. 대가를 약속받고 했다. 밑줄 그어놓고 약속받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대가를 약속받고 밑줄에 놓고 약속받고 했다는 동그라미까지. 과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물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자, 역시 밑줄입니다. 대가를 받고 밑줄 거두고 받고 했다 동그라미. 차이점 알겠나요? 받고에 약속받고도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대가를 받고라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받고 이 말이죠. 그래서 약속만 받고 그냥 대해준 거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할지 모르지만 여기다 포섭시켜서 처벌하면 유죄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함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한번 보시면 피고인은 2013년 11월 1일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 이쪽 처벌하는 거 이게.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합니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통장 1개 및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까지 해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했다. 이런 식으로 공소 제기됐던 거예요. 하지만 현재 지금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요. 다 보내주면 내가 200만 원 꽂아줄게 했는데 이것도 사기를 당한 건지 어쨌든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각된 거였어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겁니다. 됐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3번. 자, 이것도 참 힘 잘 쓴 거죠.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범행 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괄호치십시오.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 직무대행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자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죄석이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물론 또 읽어보니까 오늘은 또 그럴싸하네. 이거 뭐 정당한 것 같네요. 정관 쓰거나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법 이런 쪽에서는 여기 또 뭘로 하죠? 공무원을 의지하지 막 처벌하고 그런다고. 근데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까지 가진 놈이 배신한 거잖아. 따지면 청렴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배신했었을 때 처벌하자는 거였는데 직무대행자는 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그냥 된 것뿐이에요. 그 정도까지 된 사람은 사람들이 신뢰를 별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14번 아까 원산지랑 거의 같은 취지 판례입니다. 읽어보지요. 홍삼, 절평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 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삼류는 어쩌고 나오는데 됐고, 자 굵은 글씨 볼게요.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유추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A지역, B지역, 뭐 혼합해서 뭐 이런 홍삼, 수삼 뭐 이런 거 만들 때 비율이 뭐 몇 프로 이상 될 때만 그 지역 명칭을 써라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여러 가지 섞어서 해서 제일 유명한 특정적 수삼인 것처럼 해서 홍삼 제품 판매에 따라도 함부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걸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갔던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 원칙을 가보겠습니다. 적정성 원칙. 1번 판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 진술, 감정죄를 형법상 위증죄 법정형보다 높게 정했대요. 국회에서 위증한 놈이 더 나빠요? 법정에서 위증한 놈이 덜 나빠요? 같은 취지입니다. 이건 국가 중대사가 걸린 거에 대해서까지 뻥친 놈을 일반 형사 범죄보다 더 세게 처벌해도 뭐 처벌 균형 반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다 날아간 거죠. 요새 특가법 아주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싸그리 날아가고 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형법은요. 특별형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플러스 어떤 알파가 있어야 되죠. 왜? 특별형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에 의해서 가중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중처벌을 하려면 일반 구성요건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어야 당연히 가중처벌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형법이나 특별형법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 구성요건의 점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가 센 특별형법으로 처벌받을지 그냥 일반 보통형법으로 처벌받을지가 누구의 손에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검사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검사 마음이잖아. 딱 와서 자식이 고분고분하네? 당신 어느 동네에서 공부했어? 신림동, 신림 몇 동? 저기 뭐 이동 쪽이, 9동도 아니고 2동이었어? 또 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인상 괜찮네. 알았어요. 형법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에?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저 사람 생리적 범죄자 같이 생겼네? 그럼 이제 특가법으로 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특가법 순환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판결유지 1번입니다. 국내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가법 10조 중 형법 207조 1항 및 사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207조 1항 및 사항 부분과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뤄 평등원칙이 위반되냐? 예,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판결유지 2번. 심판 대상 조항은 특가법 10조 중 이 부분. 이 사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 밑줄 그어주세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권을 규정. 그죠? 그래놓고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도 추가하고요. 하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습니다. 됐죠? 나가리 될 만하잖아. 자,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됐죠? 그래서 이 사건 형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원래는 뒤에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뒤에말을 전면에 내세우면 검사들이 찔리면서도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렇게 살짝 앞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 평등원칙 위반되는 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됐고, 그 다음 3번. 특가법 5조회사 1항 중 형법 329조에 관한 부분, 절도죄 부분, 그리고 특가법 5조회사 1항 중 형법 329조의 미수에 관한 것, 그러니까 절도 미수, 그리고 5조회사 사항 중 상습 작물죄 뭐 등등 취득에 관한 부분.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습 절도 및 상습 작물 취득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 대상 조항,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조금 이거 위헌적 소지가 많다 그랬죠. 근데 원래 더 날라가야 되는데, 이거 일단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특가법이랑 폭처법에도 비슷한 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물론 이제 2회 이상 해가지고 이제 3회째 되거나 3회 이상 이랬을 때 적용이 되긴 되는데, 누범에 해당하게 되면요, 일단 특가법이나 폭처법을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한 규정을 한번 준용해서 가중처벌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놓고 다시 어떻게 하죠? 형법 35조의 누범 가중을 또 해요. 그 부분도 위헌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고 이 부분 상습절도 자체 특가법상 상습절도 걸리면 형법하고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그냥 가중처벌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자 상습절도 동그라미 치세요. 상습절도. 그래서 위헌으로 날라갔어. 그래서 어떤 판례는 이제 우린 잊으시면 돼요. 형법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 예전에 84년 전원합치 판결 나왔고 2011년인가 12년에 다시 한번 판시됐던 거 특가법상 상습절도 처벌할 때는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만 하고 말았을 때 주거침입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판례는 사라졌습니다. 특가법 자체가 이 상습절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덕에 예전 특가법상 상습절도에 해당할 때는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만 하고 말았을 때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판례는 이제 잊으시라고요. 사라졌고 대신에 작년 2015년 11월에 나왔던 그냥 형법상 상습절도 판례만 제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건 뭐죠? 형법상 상습절도에 해당하게 되면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하고 절도도 못하고 나왔어. 이랬을 때 주거침입 따로 성립한다. 그것만 판례 이제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특가법상 상습절도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출제했다. 엎어버리면 됩니다. 없어진 걸 내면 안 되지 지금. 자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나왔을 때 구특가 이런 식이 아니야. 구특가법도 없지. 위헌으로 날아갔는데 그죠? 위헌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되겠네. 대한민국 그런 법 없었던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위헌 결정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 해석 관련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좀 빨리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